나는 분명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 차갑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다들 있으시죠? 억울하고 밤새 잠도 안 옵니다. 다 맞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은 잔소리가 되고 친구 걱정해서 한 말은 오지랖이 되어버립니다. 진심이 자꾸 왜곡되니 결국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쓴소리를 해도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며 오히려 존경을 표합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지위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인데도 묘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은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말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다를 뿐입니다. 이 껍질이 딱딱하면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튕겨나갑니다. 반대로 부드러우면 독이 되는 말도 약처럼 스며듭니다.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씹을수록 쓰고 떨습니다. 어떤 말은 투박해도 씹을수록 달고 고소합니다. 이 맛을 결정하는 건 아주 사소한 습관, 찰나의 태도입니다. 이걸 알면 별것 아닌 안부 인사가 상대의 인생을 위로하는 명약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입을 다물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나를 대하는 자식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딜 가나 어른스럽다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같은 말도 예쁘게 포장해서 사람을 얻는 5가지 방법.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점수를 깎아먹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가 술술 풀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시를 부탁으로 바꾸는 한 끗 차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명절 저녁, 거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TV 앞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있고 아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여보, 물 좀 줘. 아내는 순간 손이 멈칫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엉덩이 한번 안 떼는 남편이 얄밉습니다.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며느리 보기도 민망해서 꼭 참고 물컵을 탁 내려놓습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아들이 방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합니다. 너 내일 아침에 분리수거 좀 해라. 아들은 알았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표정은 이미 구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걸 알면서도 명령을 들으니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해라, 가져와라, 치워라라며 지시하는 말에 익숙합니다. 악의는 없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하인 취급받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 미묘한 기분 차이, 과연 근거가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카펜터 교수는 무려 42개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부나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더 잘 들어주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그냥 부탁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똑같이 부탁하되 끝에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덧붙인 B그룹의 승낙률이 A그룹보다 2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기부하는 금액도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선택권을 줄 때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 내 말만 안 듣고 퉁명스럽게 구는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내 말투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니 답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거 해, 저거 치워라며 정답을 바로 던져줍니다. 그래야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참 묘한 동물이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명령처럼 들리면 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청개구리 심보입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 한다고 느끼면 무조건 반대로 튀어나가고 싶은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본능을 아주 잘 다룹니다. 그들은 물 좀 줘. 대신 물 한 잔만 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청소해. 대신 청소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결국 물을 주고 청소를 하게 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선택의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집 센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강요한 이유보다 스스로 찾아낸 이유에 더 잘 설득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켜도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이 결정해도 좋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말끝을 살짝만 올려보세요.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끝내는 겁니다. 이것 좀 해가 아니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에 힘을 싣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상대가 기분 좋게 움직이면 결국 편안해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불필요한 실랑이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부드럽게 제안하고 선택은 그에게 맡겨두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심은 단어가 아니라 소리에 있다. 남편이 거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그만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걸레를 들고 달려오며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글자로만 보면 칭찬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내가 잘한다는 말꼬리를 길게 늘려서 비꼬듯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칭찬인데 들리는 뜻은 나이 먹고 왜 저래? 라는 비난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식과의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엄마,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분명 알겠다고 했는데 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긍정인데 억양은 서운함 그 자체라 듣는 사람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밝혀낸 7대 38대 55의 법칙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은 내 말의 내용을 겨우 7%만 듣습니다. 나머지 93%는 태도와 목소리인데 그중 무려 38%가 억양, 즉 목소리 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입으로는 잘했어, 알겠어라고 좋은 단어를 써도 목소리 톤이 비꼬거나 축 처져 있으면 상대방의 뇌는 그 말을 칭찬이나 이해가 아니라 비난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용보다 억양이 5배나 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십니다. 아니, 내가 잘한다고 했지 못한다고 했어? 알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상대방은 귀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뉘앙스를 듣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됐어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옷 한 벌 사드린다고 할 때 웃으며 아유, 됐어. 마음만 받을게.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자식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뚝뚝하게 됐어. 하고 짧게 툭 끊어버리면 어떻게 들릴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짜증이나 거절로 들립니다. 나는 자식 돈 쓰는 게 미안해서 한 말인데 억양 그릇이 투박하니 자식은 엄마는 뭘 해줘도 싫대라며 서운해합니다. 내용은 사랑인데 억양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에만 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에도 멜로디가 있다. 멜로디가 고와야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우리가 하는 말은 노래와 같습니다.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부르는 목소리가 거칠면 소음이 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의 내용보다
내 목소리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을 쏟은 남편에게 비꼬는 투로 잘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선물하겠다는 자식에게 무뚝뚝하게 됐어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 주세요. 단어는 거짓말을 해도 목소리의 온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따뜻한 억양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품격을 높이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조용한 무기.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국 한 숟갈을 뜨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아이고,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울컥합니다. 더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끓여낸 정성은 생각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남편이 밉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럼 당신이 끓여 먹든지 아니면 주는 대로 좀 먹어 라고 쏘아붙이고 싶습니다. 보통의 부부싸움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 감정을 못 이기고 1초 만에 받아칠 때 터집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이 순간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속으로 딱 3초만 셉니다. 하나, 둘, 셋. 그 짧은 침묵 동안 치솟던 화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날 선 비난 대신 차분한 말이 나갑니다. 그래요? 데워지면서 좀 짜졌나 보네. 물 좀 더 부어줄까요? 남편은 머쓱해집니다.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침묵의 3초가 전쟁터가 될 뻔한 식탁을 평화롭게 지켜낸 것입니다. 왜 3초의 침묵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협상 전문가들은 이것을 침묵의 압박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대화 중 침묵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질문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보다 3초 이상 뜸을 들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대화 중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는데 뇌가 필요한 시간은 최소 6초라고 합니다. 내가 침묵하는 그 짧은 시간은 나에게는 화를 식히는 시간이 되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100마디 말싸움보다 한 번의 묵직한 침묵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없어진다고들 합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갑니다. 내가 뭔데 난리야 라며 소리를 높여야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흥분한 모습은 내 밑바닥만 보여주는 꼴이니까요. 침묵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호흡대로 끌고 오는 가장 고단수 대화법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하거나 자존심을 긁을 때 흥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그윽하게 바라보세요. 지금 그 말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라는 눈빛으로 3초만 버티세요. 그 고요함이 당신을 훨씬 더 범접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오늘 누군가 내 속을 긁는 소리를 한다면 욱하고 받아치지 마세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가만히 응시해 주세요. 그 3초 동안 나의 화는 사라지고 상대의 무례함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 무례한 세상에 맞서는 가장 우아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칭찬에도 지켜야 할 품격이 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우리 강아지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아이가 쭈뼛거리며 아니요. 하나 틀렸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이고, 아깝다. 그것만 맞았으면 1등인데. 다음엔 꼭 100점 맞아라. 알았지? 할머니는 손자가 더 잘 되라고 응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나는 100점을 못 맞으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어른은 점수를 묻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쓱 한번 보고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 어렵다던데. 내가 지난주 내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 할 리가 다 봤다. 고생했어. 점수 이야기는 쏙 빼고 그동안 고생한 모습만 이야기해 줍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이 말에 울컥하며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칭찬은 아이를 망치기도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칭찬을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너 참 똑똑하구나 라며 타고난 머리를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라며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주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금방 포기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이 들통날까봐 도전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도 즐겁게 풀었고 나중에는 성적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불안을 낳지만 과정을 칭찬하면 용기를 낳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했다, 대단하다, 성공했다라는 말로 칭찬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지만 이건 결과가 좋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럼 실패하면 비난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승진했을 때 연봉 얼마 올랐니라고 묻지 마세요. 그동안 야근하고 마음고생하더니 내가 성실해서 해낸 거야 라고 그간의 태도를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가 김장을 해왔을 때 이번엔 좀 짜네 하지 마세요. 이 많은 배추 다듬느라 허리 아팠겠다. 정말 고생했다라고 그 수고로움을 먼저 읽어주세요. 사람은 내 결과물에 감탄하는 사람보다 내 숨겨진 땀방울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평생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얻는 진짜 칭찬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보다 더 존경스럽다. 결과물은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지만 성실한 태도는 오직 그 사람의 인격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에게 잘했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애쓴 거 내가 다 알아. 준비하느라 마음고생 많았지? 1등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치열했던 하루하루를 인정해주는 순간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를 묻지 않는 당신의 여유가 자식과 손주를 더 크게 키웁니다. 5번째, 사과를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의 특징.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어서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이때 어떤 분은 이렇게 사과합니다. 미안해. 차가 너무 막히더라. 그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분명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듣는 친구 표정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라며 더 화를 냅니다. 사과 뒤에 붙은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변명이 사과의 진정성을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늦어서 달려오자마자 숨을 고르며 딱 잘라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차가 막혔든 전화가 왔든 구차한 이유는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늦었다는 사실만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화를 내려다가 맙니다. 알았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얼른 앉아. 깨끗한 사과가 상대방의 입을 막고 오히려 이해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도대체 왜 변명을 섞으면 사과의 효과가 떨어질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르이키 교수팀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과에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무엇이 가장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과 편지를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용서하고 싶은지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한 사과가 상황을 설명한 사과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사과가 바로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형 사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 것보다 그 실수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빠져나가려는 태도에 더 큰 실망을 느낀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우리는 사과할 때 본능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꾸 미안해, 그런데, 혹은 미안해, 하지만 이라며 토를 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사정을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과 뒤에 붙는 하지만이라는 두 글자는 그 앞에 했던 미안해라는 말을 지우개처럼 싹 지워버립니다. 상대방의 귀에는 미안해는 안 들리고 나는 잘못 없어라는 변명만 들립니다. 진짜 어른의 사과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꿀꺽 삼키고 결과에 대해서만 깨끗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말할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을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외에 잘하는 것이 거의 없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해놓고 구차하게 말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내 품격을 깎아먹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면 입이 간질거려도 딱 멈추세요. 차가 막혀서, 내가 오해해서, 나이가 들어서 같은 말은 뱃속으로 삼키세요. 그냥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만 하세요. 변명을 버리면 당신의 진심이 보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과야말로 다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6번째,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염장 지르는 말. 딸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친정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 상사도 나만 괴롭히고 진짜 못 다니겠어. 딸은 그저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절에는 애 셋 없고 밭이라면서도 다 살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문제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딸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엄마는 별거 아니니 힘내라고 한 말이지만 딸에게는 내 고통은 엄살이다라는 무시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은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됐어, 갈게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도와주려던 엄마의 경험담이 오히려 딸과의 대화 문을 영영 닫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담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했습니다. A그룹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라며 조언하고 판단했습니다. B그룹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고생 많았어라며 감정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언을 들은 A그룹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내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감을 받은 B그룹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공감의 격차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힘듦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봤다는 경험담은 상대방의 고유한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자식이 겪는 그 일이 10년,
20년 전 내가 다 겪어본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영심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자식의 현재는 다릅니다. 나의 경험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해결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고 들어온 사람에게 나는 옛날에 맨발로도 뛰었어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훈계일 뿐입니다. 진짜 어른은 내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현재를 존중해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내 경험을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릴 때마다 귀를 한 번 더 여는 것이 상대를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자녀나 주변 사람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꼭 참아주세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는 판단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참 고생이 많구나. 듣고 보니 진짜 속상했겠다. 당신의 화려한 경험담보다 투박한 공감 한마디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손수건이 됩니다. 7번째, 상대방 가슴에 대못을 박는 최악의 말버릇.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또 깜빡했습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습니다. 단순히 쓰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맨날 까먹고 평생 바뀌질 않네. 평생.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쓰레기를 안 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맨날, 평생, 도대체 왜 그래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미안하다가도 갑자기 억울해집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지난주에는 버렸잖아. 결국 싸움의 본질인 쓰레기는 온데간데 없고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다라는 인격 모독만 남아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관계를 파탄내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부부 관계 전문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3,000쌍이 넘는 부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들의 대화법만 듣고도 이들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무려 94%의 정확도로 맞춰냈습니다.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화가 났을 때 불만이 아니라 비난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만은 당신이 약속을 어겨서 속상해라며 그 행동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야 라며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합니다. 연구 결과 항상, 맨날, 절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상대를 비난하는 부부는 결국 서로에게 경멸감을 느끼고 관계가 끝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그 화살이 상대의 존재를 향하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싸잡아서 말하기입니다. 이번에 실수한 건 이번 일로만 혼내야 하는데 10년 전 실수까지 끌고 와서 너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쓰레기 안 버린 건 잘못했지만 내 인격까지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반성은커녕 그래, 나 못난 놈이다. 어쩔래?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참지 마세요. 하지만 화를 배설하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속상해라고 주어를 나로 바꿔보세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만 전달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귀를 열고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을 해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내 상처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로 상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산성 용액과 같다. 그것을 쏟아부을 대상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부식시킨다. 남에게 화를 퍼붓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화 때문에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맨날, 항상, 너는 원래 그래 같은 말입니다. 대신 딱 오늘 일어난 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여보, 쓰레기 안 버려줘서 나 좀 힘들어요. 이렇게 건조하게 사실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뺀 당신의 한마디가 감정이 실린 100마디 비명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8번째, 상대의 기분을 망치는 초치기 화법. 딸이 백화점에 갔다가 큰맘 먹고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사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신이 나서 입어보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예쁘지? 이때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내 탁에 왜 그렇게 밝은 색을 샀어? 관리하기 힘들게. 그냥 무난하게 검은색 사지 그랬어. 그리고 그 돈이면 시장에서 세 벌은 사겠다. 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딸은 실용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신의 설렘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격과 관리법을 들먹이며 딸의 안목을 한심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딸은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나서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내 눈에는 별로라도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에드워드 대시 교수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욕구로 자율성을 꼽았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와 남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의 뇌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내가 고른 물건, 내가 고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사람의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선택이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그건 별로야, 저게 더 나아라며 내 선택을 깎아내릴 때 뇌는 이것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취향을 무시당하는 것은 곧 내 자아를 무시당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순간 관계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취향보다는 실용을 따지게 됩니다. 예쁜 것보다 때 안 타는 게 좋고 비싼 것보다 가성비 좋은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비싸고 예쁜 것을 사오면 돈 아깝다, 쓸데없다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물건을 산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 짬뽕이 더 맛있어 라고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일 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너는 안목이 없어, 너는 생각이 짧아라는 무시로 들립니다.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은 다르다. 남의 취향을 비웃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내 눈에 이상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답입니다. 남의 정답을 내 빨간 펜으로 채점하려 들지 마세요. 앞으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보여줄 때는 토를 달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랑 참 잘 어울린다. 내가 고른 거니 분명히 좋겠지. 설령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이 좋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 넉넉한 마음씨가 당신을 진짜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마른 마음의 소리이자 내 노년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 인격의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처럼 내가 먼저 세상에 따뜻한 말을 심어야 내 인생의 밭에도 향기로운 사람의 꽃이 피게 됩니다. 혹시 지난날 무심코 던진 말들이 떠올라 후회가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때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랬을 뿐, 당신의 본심이 나빴던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이제부터라도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먼저 다정한 쉼표를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심리법칙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